알거나 뭐 이러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요즘에는 회사가 숫자라도 공장 해외 이전하면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기자만 되는 거기 회사 숫자예요.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공장을 해외로 이전을 시켜서 노동자들이 해고를 했죠. 옛날에는 뭐 어려워서 해고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고 노동자를 깨기 위한 해고도 많고요. 방식이 노동자가 탄압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또 정리해고한 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채우기 위해서 해고도 많이 하고 있어요. 비정규직은 설명 안 해도 되죠? 파견이랑 비정규직은 다른데 이제 파견법은 그 직종이 정해져 있어요. 34개인가 직종에 파견 노동자를 쓸 수 있는데 특히 제조업에는 파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파견은 뭐냐면 제가 이제 기름전자 얘기했잖아요. 휴먼닷컴 회사 파견 회사가 있는데 휴먼닷컴 회사에서 기름전자로 사람을 파견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제조업 회사이기 때문에 파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죠. 그리고 특히 정규직하고 혼재돼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거 아니라. 그래서 파견을 못 쓰니까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도급이라는 말을 써요. 또는 산야청 이런 말도 쓰고 도급이라는 말도 쓰고. 그런데 기름은 도급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견이 아니다. 우리는 도급 직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아니었죠. 도급이라는 거는 일의 완벽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말해서 그 물건이 완벽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자본도 좀 독립적이어야 하고 장비 같은 것도 본인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만 보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파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도급이 아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편하게 얘기하세요. 며칠 전에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요. 교육 공약을 내렸을 때 트위터에서 본바로는 이제 특목고 자사고 폐지하고 이제 근본적인 틀로서는 경제교육 철폐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를 들어보면 올해 같은 경우 뭐 부실자 선정에서 뭐 몇 개 대학을 퇴출되고 이런 경우처럼 물리적인 그런 폐지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 방식의 폐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그런 방식이 아니고 자사고 폐지해서 이렇게 학교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죠. 자사고라는 그 성격 그것을 바꾸자는 의미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경쟁 중심의 교육이 되고 있잖아요. 대학도 되게 서열화되어 있고 서울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것 때문에 막 1등이든 하는 친구들도 자살을 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모두가 좀 평준화된 그런 교육을 하자. 이렇게 파리 같은 경우가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특정 대학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바꿔서 진짜로 이 학문을 공부하는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이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게 있잖아요. 물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90% 이상이 진학을 한다니까 제가 말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고등학교가 지금은 사실상 징검다리식 역할이잖아요. 의학부 의원이 대학 가려고 왔습니다가 대다수로 나오는데 이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대학에 가야 되는가 저 대학 가야 되는가 혹은 다른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인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사람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A군은 음악을 하고 싶어서 고등학교로 왔어요. 그리고 B군은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고등학교로 왔어요.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육을 무조건 이수하고 그 다음에 고등교육에서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야 되는 건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초중고는 가장 기본적 교육이잖아요. 뭐 그런 속에서 자기가 이후 전망을 자기가 음악을 하고 싶다, 미술을 하고 싶다, 이것이 또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선택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학교의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음악을 하고 싶은데 꼭 대학까지 안 와도 되잖아요. 대학까지 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다 대학으로 기결을 시켜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벌 개혁 그렇지는 않나. 재벌 재판을 몰수하고 후회한다는 생각입니다. 재벌 개혁을 몰수하고 후회한다는 지금 보면 지난 IMF 이후에 고통분담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노동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러 있는데 많은 재벌들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어요. 부당금으로도 수백억을 가져가고 또 거기 이사진 그런 사람들은 몇십억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게 그것이 가야 하는데 소수의 재벌들에게만 부가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1대 99의 사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축적한 그 재산을 결국은 그 재벌이 본인이 일을 해서 번 것도 아니고 땀 흘려 이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약담이 모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놓아야 하는 사회적으로 그걸 가지고 비정규직도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사회복지, 특히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거의 전무하잖아요. 정리고 사회복이라고 하는 이유도 해고를 당하고 나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에 대한 충당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뭐 대학 등록금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재벌 재벌 갖고 있는 우리가 과세에 맞춰가지고 가능력보다는 노동자의 자치와 재분의 직종으로서의 그렇죠. 불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넣을 수 있나요? 그거는 지금 있는 제도로 할 수 없을 거라고 봐져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특별법을 만들어서 너네 갖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특별법 중요한 그 구체적 내용까지는 거기 아마 적혀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식은 뭐 그 세금 구조도 바꾸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직접세가 굉장히 퍼센트가 적어요. 대부분 다 간접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성 이건희가 물건 하나 사는 거랑 비정규직인 내가 물건 하나 사는 거랑 세금이 똑같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교통벌금 딱지 있는 것도 내가 교통벌금 위반하면 5만원, 이건희가 위반해도 5만원. 그건 억울한 일이죠. 다른 데는 그 사람이 수익금에 비례해서 벌금을 내게 하거든요. 뭐 그런 방식도 있겠고, 또는 좀 더 약간 의미 있는 방식이라면 그동안 부정하겠으니까 갖고 있는 현금 도리를 다 갖고 와. 왜냐하면 근본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 몰수하는 거죠. 다만 이게 지금 있는 우리 어떤 법조항으로 그걸 만들기 좀 어렵고, 그 얘기는 어떤 관점을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제가 김정은 부회장이 얼마 전에 경남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부장님께서 단시 안 하셨으면 지부장님이 대통령이 나오실 수도 있었다. 지부장님께서 그럴까봐 내가 지금 일대형 찾지 않냐. 김소연 동기께서 안 나오셨으면 누가 노동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적합하셨을 것 같은지. 저희가 그때 이야기하신 분들은 7분 계셨거든요. 김정은 지부장님이 계시고, 한상민 동지, 김민숙 동지, 민명자 동지, 또 김일숙 동지라고 예전에 2001년도에 정리국시했던 내오다 검사 당시에는 위원장했던 분이 계세요. 김일숙 동지도 계시고, 여러 분 계셨습니다. 다 가능하죠. 저는 시원하게 싸우던 노동자는 모두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순서를 길게 싸운 사람들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이호동 동지라고 또 이게 발전 유명한 반대 추진하셨던 동지도 계시고 여러 분으로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김정은 동지는 제가 단식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식 일차가 너무 길어져서 일정을 생각이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있는데요. 나이가 안에서 안 되시는 분들 한다겠습니다. 이게 만 40세 이상이 돼야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편이 씁쓸해요. 내가 나이 이렇게 많이 먹었구나.
말이 막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윤석 후보도 그렇고 비정규직을 그냥 비정규직이 좋아서 안 없애는 게 아니라 못 없애는 거다. 그 사람들도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를 원하는데 못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충분히 바꿀 수 있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비정규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92년도 그 부동산 딱 왔을 때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청소, 식당, 정비하시는 노동자들 다 가불들 소속이었어요. 전부 정규직이고 다만 이제 약간 호봉책은 약간 다르죠. 직급이 다르니까 그 직급에 따른 책임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복지나 그런 것도 다 똑같고 인원은 호봉도 올라가고 회관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다 보장이 되어 있었는데 IMF 이후에 그 비정규직법 파견법 들어오면서 파견법만 한 게 아니고 외주화를 많이 했죠. 그리고 요즘 동지 잘 아시는 화물연대 아시죠? 덤프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많은데 여기도 원래는 다 그 대한항공 같은 데 다 소속돼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IMF 이후에 그 지인차라는 이름으로 차를 하나 이렇게 해서 하면은 너 훨씬 임금 많이 받아갈 수 있어. 처음에 그렇게 꼬셔가지고 처음에는 돈 많이 줬죠. 시간이 가면서 단가 일하면서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뭐 저임금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주라고. 자영업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IMF 이후에 밀려난 게 파견 노동자가 많이 생겼고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이 생겼지만 실제 외주하면서 그런 용역 노동자들 그리고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1000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법을 없애자. 그러면 일단 싸우기가 수월해요. 그 법 때문에 계속 법 갖고 싸워야 되고 법에서 뭐 맞냐 틀리냐 이거 갖고 싸우는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있다면 일단 먼저 그 실효 나중 문제고 법을 없애자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주체들의 저항이 필요하죠. 무조건 다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럼 물론 좋겠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가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갈까 혈안되어 있는데 알아서 우리 권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용기 내서 쌓을 수 있는 힘 그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힘은 혼자는 어려우니까 노동조합이 필요한 거죠.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함께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있고 친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일단 그렇게 시작하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장 있는 것 같은데요. 후배가 김소연 동지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세상이 좋아지냐 해서 제가 근데 바빠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근데 찍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나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김소연 후보자님이 대통령이 되시고 난 후에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저는 뭐 당연히 후보자님께서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전문가들하고 맞서서 투쟁을 하실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예를 들면 뭐 정부 차원에서 노조를 조직을 하실 건지 돈이 될 순간이면 싹 다 바뀌죠. 일단 기본을 짜고 부속시킬 인간을 빨리 다 부속시키고 나서 청소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노동자들 제가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이미 노동자 활동이 얼마나 완성하겠습니까? 기술적 기반이 돼야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는 되게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이제 문제에 아주 많이 얘기하지만 노동자의 관점이 없어요. 저는 모든 정책이 모든 어떤 부문의 것이라도 기본적으로 노동자 관점이 있느냐 그렇지 않냐 달라요. 예를 들면 다른 걸 얘기하면 소비의 관점이 생산의 관점이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노동자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래야 뭐 이주 노동자 문제도 그렇고 같은 노동자잖아요. 이곳에서 일하면 이건 노동자인데 자꾸 일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이 사람들이 그 임금을 비용으로만 보기 때문에 소비를 비용으로만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임금으로 일을 시켜야 얘가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럼 맞죠. 비정규직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분들도 장애인이라고 왜 불가에 갇혀 지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활해야죠. 문화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지난번에 어떤
있었으면 내가 연애를 진작에 했을 텐데 그분이 한 50개 되신 여성분이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싸워서 우리가 진작에 재밌었으면 나 연애할 수 있었는데 지금 너무 늦게 돼갖고 그게 너무나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 기본 삶에 있어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많은 분들이 그 이용 때 돈 때문에 비용으로 자꾸만 계산을 하니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안전의 관점으로 비용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관점만 있다면 저는 정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 뭐 책자도 나가 있지만 이 정책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부문에서 가장 어렵게 수행했던 노동자 민주의 일부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고 치열하게 싸웠던 그분들의 일부가 정책이고 이것이 구현되면 이 세상은 정말 사람과 또 많은 생명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동영상에도 봤을 때 노동자 민주 권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선현 동지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보다 노동자 민주 권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자본가 없는 세상 꿈꾸는 건데 저는 법을 쭉 쫓겨가지고 동지가 얘기해 주신 기준 중에 가불연자 투쟁할 때 사장이 떠났잖아요. 이게 근데 김선현 동지가 노조위원장 그 입장에서 노동자 민주 권력이 등치된 다음에 사장이 떠났다. 어떻게 하실 건지. 죽어야죠. 죽어야죠. 그 노동자들 착취한 사람들은 그냥 살려면 안 되겠죠. 이게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죠. 그 생산하는 그 공장에서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대통령 하고 그저 잘 바뀔 것 같으면 이제 기업 다 저 조세적이 오면 다 주기로 해서 지금 사실은 직장도 멀리 다니잖아요. 좋은 데 다니려고 임금도 많은 데 다니려고 막 1시간, 2시간씩 가잖아요. 제가 꿈꾸는 세상은 바로 옆에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4시간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한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4시간만 일해도 되는 세상이 있어요. 지금 생산력이 그만큼 발전되어 있는데 자본가는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내 여가생활,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 자기 개발하는 시간, 또 뭐 봉사활동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지금 일만 하고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 그게 앞당겨지겠죠. 아까 질문하시려고 한 거예요. 네. 네, 저는 질문보다는 사실 오늘 강연에도 네, 저는 이대 총학생회장 정나영이고요. 저는 오늘 강연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꼭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노동자 대통령이 이 후보에 나온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많은 어떤 정치 조직 혹은 노동조합 차원에서 지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도 분해에서 그 추천 인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해당 노동조합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선현 동지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좀 듣고 싶은 말씀이, 단순히 나 김선현을 지지해달라가 아니라 더 많은 정치적, 지금 아직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있지 않은,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와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조직, 그 다음에 그런 개인 활동가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진보주의자들에게 왜 지금의 노동자 대통령 대선이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의 대선이 어떻게 실제로 현장에 있는 싸우는 노동자들의 그런 어떤 열망들, 그 다음에 실제로 투쟁하고 싶은 그런 힘들을 모아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셔서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저희 선거운동 본부에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며칠 전에도 이제 교수님들하고 학술자분들이 지지선언을 해주셨어요. 그 내용 핵심은 이제 취한 노동자 정치 세력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하셨어요. 이미 다 많이 무너진 거 아닌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저는 그 출발이 많은 분들에게 마음을 움직이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말로는 다 혁명가
출발을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먼저 출발을 해보자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자본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고 그거에 저항하면서 싸우는 노동자들이었고 또 원칙을 지키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뭐 정의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민영화에 맞선 시대를 찾아냈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고 그만을 통하면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상당히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새롭게 씨앗을 만드는 이 개선 투쟁에 함께하자. 그래서 분수를 개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력을 만드는 것, 이 힘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 개인이 잘 나와서 한 게 아니고 무차 이야기했는데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함께 구심을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단위들에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함께 싸우자고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정치희망버스에 함께 탑승하자는 것도 투쟁을 함께 하고 몸도 함께 부딪히면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싸움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힘을 분열된 힘을 저는 걸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이냐면 공조직에서 뭔가 이야기가 계속 좀 내려오는 방식으로 그동안 사업이나 이런 것도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좀 익숙해요.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나온 것을 그걸 깬 거예요. 어떤 그런 틀을 깨고 밑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현장에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간부활동 하셨던 분들 본다면 저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민주노총 중에 정치 방침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부터 뭔가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새로운 희망이 있으려면 저는 현장도 그렇고요. 밑으로부터 저원으로부터 지금 싸웠던 노동자들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들의 진정성과 신뢰 내용 이것들 같이 모아지고 토론되고 실천하고 이것이 하나가 되면서 훨씬 많이 넓어질 거고 또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낙관이 있거든요. 그 낙관은 뭐냐? 진짜 희망꽃의 낙관이다. 그렇게 많이 모일지 몰랐는데 그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낙관은 가불투쟁과 기름투쟁이에요. 그 투쟁할 때 많은 분들이 가능하지 않은 투쟁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가불 같은 경우에도 회사 망했는데 망한 회사에 무슨 생계특비를 요구하냐. 가능하냐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기름투쟁 할 때도 그동안 불법하게 정규직화한 사례도 없고 저희가 거의 처음으로 아마 정규직화를 걸고 싸웠을 거예요.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길이 싸워서 다행히 마무리를 했기에 만족했지 안 그랬으면 또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함께하는 것. 왜 포기하지 않는가? 우리 투쟁이 정당하니까, 우리 요구가 정당하니까, 그것이 진실이니까 그거 하나였거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렇게 노동정치 후보 나와서 가능해? 또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새로운 노동정치가 구현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 마음 무너졌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마음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훨씬 많은 분들이 함께 싸울 수 있다는 낙관을 제 투쟁의 경험으로 경험이 다 났는데 그 경험으로 갖고 있고 특히 최근에 희망버스 이것도 그 힘을 다 같이 느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시작하면서 뭐 얼마나 많이 할까 걱정을 왜 안 했겠어요. 과연 등록비나 모을 수 있을까. 예비후보 등록하는데 6천만 원 들고 모두고 등록하는데 2억 4천. 공부물까지 하면 한 4억 정도는 지금 모아야 이번에 25, 26일날 등록하거든요. 기적 같은 금액이죠. 우리 노동자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 계속 해오고 있고 또 언론 좀 나가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이런 마음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도 지지선언과 또 기금들도 모아주시고 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고 제가 또 쭉 전국 돌고 있거든요. 뭐 창원도 가고 전북도 가고 광주도 가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온 많은 분들이 물론 또 공감해서 오시는 분이 상당히 계시겠죠. 오시는 분들이 박근혜가 되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 제일 없고요. 그래서 그거 찍은 후보가 있어 좋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본격적인 선거도 시작은 아닌데 쭉 돌면서
간단히 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동지들도 지금 뭐 계속씩 함께 마음 모아보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단결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기분 좋기도 하고 전국 갔을 때는 가입 많이 뭐지? 대통령 된 것처럼 막 분위기 막 그런데 그게 진짜로 돼서가 아니고 우리 정말 다 같이 힘내서 한번 이번 한 번 싸워보자. 그동안의 분열을 딛고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100% 아니어도 있잖아요. 기본 기조가 자본시장을 넘어보자 라는 거고 우리의 힘을 만들자. 토대를 구축하자. 그래서 새로운 노동정치를 만들어보자. 이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물론 제가 현장에 저하고 다 만난 것은 아니지만 활동가 동지들이 결의하고 함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나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정치 캠퍼스 출발시켜서 그 마음 더 많이 모아서 진짜 그 선거 중후반부 가면 서울에 들어갔다 놨다 하는 추세 한번 하고 표도 다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일반 어떤 민중들이 표를 낼 수도 있고 또는 뭐 왜곡되긴 하겠죠. 마음은 왜 있지만 이번에는 안 되겠어. 정권 연박이 답변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계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결정하지만 내년 내후년 계속 그럴 건가 저희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마음 모아갖고 싸우면 저는 뭐 100만 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김세균 선생님이 뭐 10만 표가 나오면 100만의 힘이고 100만 표가 나오면 1000만의 힘이 발휘될 거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에서 힘을 만들어보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지들과 함께 또 저희가 그 선거 추진본부잖아요. 우리 선거 추진본부와 함께 많은 동지들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잘 싸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꼬민 영상입니다. 지금 김소연 후보가 나온 모습을 보면서 올 게 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에서 노동자 민중은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80년 6월 항쟁 이후에 25년 동안 우리는 대사람만 뽑자 그래가지고 여태껏 이른바 비판적 지지론, 이른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고르는 그 작업만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 나이보다 더 오랜 세월이죠. 그런데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처럼 무너지면서 이제 새로운 노동자 정치 개혁을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이렇게 동지들이 나서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들고요.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후보 전술이 이른바 좌파 블록에서 선거의 어떤 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운동권 동지들이 상당히 좀 협회적인 사고를 많이 하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나중에 재편성할 때 어떤 또 우려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박근혜도 여성이에요.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김수현 후보가 생물학적 여성 맞아요. 근데 현재 교수 이번에 어제 115인의 지식인 선언이 나왔죠. 교수 연구자.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이 지지 선언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여성계 페미니스트들 쪽에서는 김수현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가? 너무 준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안 나오는 건가? 아니면 노동계에 대한 어떤 뭔가 부조화가 있는 건지. 후자. 그쪽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실까요? 뭐 조만간 있겠죠. 저는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일부 여성계에는 또 민주당이 가까운 여성단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기금이나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해오신 분들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싸울 때 노무현 김대중 정권도 어려웠던 게 노동자 국민들은 막 붙어지게 싸우는데 또 일부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극복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도 그런 성향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희망버스를 타고 함께 싸웠던 분들은 저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지지선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에 계속 확대돼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김소연 후보가 다른 그 후보들과 다른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을 결의하셨고 싸우겠다, 그리고 뭘 해주겠다가 아닌 싸우겠다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못하는 거 뭐냐면은 자본가 계급, 지배계급의 이윤을 침해하지 못하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 분명하게 노동자 민중의 노동자 민중에게 닥쳐오는 경제익이 고통 전가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막아내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막아오는 투쟁을 해왔던 것이 굉장히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거 시기만 하더라도 그 민주당과 그리고 새누리당은 굉장히 기만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냐면은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기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보장돼야 되는 투표권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하에서도 당연하게 보장되어야만 하는 그 투표권을 민주당은 투표 시간을 연장해서 보장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거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법정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시키겠다라는 거 철저하게 보장하는, 철저하게 사용자들의, 자본가들의 이윤이라는 것 자체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서부터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유급 휴일로서 당연하게 보장해라. 정확하게 투표권 자체를 그렇게 보장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김소연 동지의 그 선거운동본부가 이름이 선거운동본부가 아니라 노동자 대통령 선거 투쟁본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당일, 투표 당일 날에 총파업이라는 것 자체를 철저하게 걸어왔고, 실제로 우리가 왜 자본가들 눈치 보면서 투표 날까지 일해야 되는지 이것 자체를 걸고 철저하게 싸우는 모습, 당연하게도 희망 버스 라든지 이런 투쟁 계획과 함께 이런 절실한 투쟁, 지금 당장 닥친 투쟁까지도, 지금 시기에 닥친 투쟁까지도 철저하게 벌여 나가는 걸 통해서 저들과 다른 모습이란 것을 확실하게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점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민주노총 사업장들 아마 그날 다 유급 휴일로 쉴 거예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미조직된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법정고일이 하루예요. 노동자. 지금 빨간 글씨 있잖아요. 이건 다 공무원 대령입니다. 그래서 관행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쉴 때 다 같이 쉬자 이래서 빨간 글씨는 보통 대체적으로는 휴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영세하는 곳으로 갈수록 안 쉬죠. 그래서 사실 법정 공휴일을 확보하는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간 연장이 아니고 임시 휴일을 정하든 아무튼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여기는 또 자영업자도 있고 많잖아요. 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 총파업 말씀하셨는데, 총파업할 동지들은 다 휴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학교 들어와서 학생 활동을 하면서 되게 학교에 그런 학교가 정말 학생을 위하는 학교가 아니고 정말 진짜 대학 기업화가 뭔지를 좀 깨달았고,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 등록금이 정말 최우선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후보님을 지지한 이유가 이제 등록금을 없애겠다 이렇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건데, 정말 당선이 되시고 나면 등록금이 아예 없어진 건가요? 동지들 없앨 건데요. 그냥 없애겠습니다가 아니고 동지들 없앨 수 있도록 함께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 동지들과 함께 등록금 폐지 추진 같이 하고, 또 평준화 대학 사회화하는 걸 반대하는 추진 같이 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기성규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추진하고 이렇게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대신해주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 노동자 위원장을 설명할 때 노동조합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 나왔었고,
누가 대신해주지 않고 함께 해나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노동자 민족 권력 얘기했잖아요. 어떤 1인의 힘이 아니고 우리 노동자 민족이 다수의 어떤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이제 싸우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 와 계신 동지들 시간이 거의 돼서 이제 마무리 제가 할 때죠. 힘차게 함께 이번에 대선 투쟁 때 등록금 없는 세상, 정리후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대학 서열 없는 세상 힘차게 함께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정치 희망 버스 안 탔잖아. 한 두 번 타겠다고. 저는 좀 아니어서 함께 신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이 와야 현실의 연령대가 떨어져요.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현실의 연령대를 떨어뜨려서 아주 투쟁도 신나고 재미있게 즐겁게 해야 합니다. 그죠? 힘차게 신나고 즐겁고 발랄하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언해 줄까요? 네! 우리 사랑하는 거나 제가 제일 잘 이해해주시는 부족 부모입니다. 우리가 희망이다!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